자, 오늘은 이제 교합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번 2시간 2번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두 번에 한 거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거 하려고 해요. PPT를 미리 안 한 이유는 얘기했듯이 PPT를 먼저 주면 선생님들 PPT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시간에 한 거 우리 다 정리하면서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합이라는 건 뭐냐면 치아가 이제 씹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봐도 되는데 저작근의 수축으로 인해서 발휘된 다량의 힘 교합.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작근이라는 게 교근하고 크게 보면 교근 측도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TMD 구독살 때도 교근하고 측도근에 다 놓는 거죠. 교근하고 측도근이 수축되기 때문에 씹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이 위턱으로 올라오면서 빵 하고 씹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힘을 우리가 이제 씹어 먹는 거죠.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씹는 힘은 아주 크게 설계가 돼 있죠. 우리 몸이 설계가 될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씹는 힘을 세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그 힘을 너무 세게 설계하다 보니까 이 힘 자체에 의해서 치아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치조골, 잇몸 이런 것들이 너무 센 힘을 받으면 이것 자체도 또 망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진화를 거치면 설계가 될 때 혹은 종교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심리를 약하게 하면 치아나 치조골이나 잇몸은 좀 덜 상하겠지만 더 건강하겠지만 먹고 사는 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씹는 힘을 아주 세게 해놓고 다만 그 힘을 여러 치아에 분산되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각 치아들이 역할을 조금씩 나눠서 맡도록 해서 치아 한 개 한 개랑 가해지는 무리한 힘들의 수준을 최소로 떨어뜨리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강한 힘을 여러 치아에 어떻게 적절히 분배하고 조절해서 효과적인 저작 기능을 유지하면서 즉 잘 씹어 먹으면서도 동시에 치아에 미치는 위해작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 위해작용을 우리가 진료실에서 늘상 보는 거잖아요. 보면은 페리피칼에 이렇게 레전 크게 생겨 있고 막 분유도도 심하고 깨져나가는 게 이런 위해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잘 씹어먹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첫째 시간에 배운 게 우리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라고 배웠죠.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공부해갖고 이제 딱 봐도 알겠죠.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상호 보호 교합. 이때 상호라는 건 뭐였죠? 부치부와 전치부로 큰 두 파트로 나눴을 때 상호라는 게 서로라는 뜻이잖아요. 부치부는 전치부를 보호해주고 전치부는 부치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릭, 여기서 이제 센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렇게 제가 교합조정 할 때 위아래로 딱 씹어보세요 할 때 가운데로 씹잖아. 그래서 영어로 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로 씹는다는 거. 그냥 이렇게 딱딱딱 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센트릭에서는 즉 위아래로 씹을 때는 어금니가 먼저 닿으면서 앞니는 살짝 떴었죠. 우리 그때 제가 덴티폼으로 보여줬던 기억나죠? 그래서 부치부가 전치부를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아래턱이 내려와서 꽝 씹을 때 모든 치아가 동시에 닿는 게 아니고 전치부 6개는 위아래 6개는 안 닿고 어금니가 꽝 닿으면서 이게 부치부가 전치부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전치부가 안 닿게 부치부가 먼저 닿아서 그 힘을 다 흡수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익센트릭은 이제 영어에서 익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센트릭에서 벗어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옆으로 가는 거, 레터럴이라고 하면 옆으로 가는 거랑 앞뒤로 가는 거, 프로시브라고 하는 거, 앞뒤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센트릭, 즉 옆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씹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갈거나 앞뒤로 갈거나 할 때는 거꾸로 전치부가 부치를 보호한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보호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안 물리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치부가 먼저 닿아서 부치부, 어금니끼리 안 물리게 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센트릭에서는 사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이 설계된, 우리 치아들이 설계된 중요한 기능은 센트릭이겠어요, 익센트릭이겠어요? 센트릭. 센트릭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니까 센트릭이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센트릭이 순기능이고 익센트릭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죠. 일종의 역기능, 부작용. 익센트릭이 없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익센트릭이 없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익센트릭은 없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잘 설계된 거겠죠, 그렇죠? 네, 센트릭은 순기능이고 저작된 에너지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씹어먹는 진정한 목적이죠. 부치부는 분산. 땅을 씹었을 때 부치부는
골고루 닿아야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분산이라는 건 골고루 닿는 거예요. 모든 어금니들이 골고루 쫙 닿아줘야 되고 골고루. 이때 전치부는 이계가 된다는 거죠. 같이. 이해됐죠? 이게 무슨 얘기지? 다음에 익센트릭은 역기능이고 이건 부작용이죠.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치부는 이게. 즉 우리가 옆으로 갈거나 앞뒤로 갈거나 할 때는 어금니는 뜬 상태로 전치들끼리만 부딪혀줘야 된다. 그래서 전치부는 사실 어금니처럼 씹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미끄러지는 개념이죠.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갈아보세요. 성문리에서 깍깍깍깍 미끄러져요. 앞뒤로 갈 때도 앞뒤에서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갈리는 패스를 성문리가 유도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치 유도, 뭐 견치 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도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부칙은 당연히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과 석으로 보여준다 해서 Mutually Protected Occlusion, 상호 보호 교합, 이 교합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시간에 배운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첫째 시간에 배운 거였죠. 센트리 가운데 11대에 대해서 좀 더 잘 보면, 그럼 어디를 찍혀야 되는가? 잘 깨지지 않는 부위라면 어디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기능교도와 뭐 비기능교도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임상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큰데 임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닿으면 돼요. 골고루 다. 그래서 최소량은 소구치는 1개 포인트, 대구치는 한 2-3개 포인트 정도에 닿으면 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교합압을 좀 줄여줘야 될 때가 있죠. 임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좀 TF 균기가 있다거나 할 때는 좀 줄여줄 때는 대구치도 한 1포인트 정도 살짝 닿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경우에 따라 살짝 안 닿게 해주기도 하죠. 일부러 아주 적은 양이어야 되죠. 다시 또 닿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한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어디에 찍히면 안 되는가? 깨질 위험이 큰 부위에는 찍히지 않게. 그래서 자연치 같은 경우 프리에나멜, 밑에 상하지 없이 튀어나와 있는 프리에나멜에는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져나가니까. 그리고 기능교도의 팁과 외사면, 좀 어려운 얘기죠. 기능교도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그런 팁을 얘기하는데, 그 팁의 외사면 반대쪽으로 그쪽이 주로 프리에나멜이 많죠. 우리가 얇을 때 그런 찍히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수곡물상, 레진 인내상의 전 부위에는 찍히지 않게 항상. 이 뭐 이런 거 막 인내이 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막 다 찍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 굳이 인내이에 그 교합점이 왜 찍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구치는 한 군데, 대구치도 한 2군데 정도만 찍히면 되는데 그게 굳이 인내일 필요는 없죠. 인내이 찍혀가지고 좋은 경우 있어요. 깨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1층에 올라오다 보면은 돌판 밟을 때 딱 밟으면 약간 찌그덕하잖아요. 보도블럭 걷다가도 찌그덕하는 거 있죠. 즉 인내에 교합점 찍히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찌그덕하니까 밑에 있는 시멘트가 깨지고 그러면서 2차 요정이 생기고, 그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수돗물상에서는 그냥 안 찍히면 돼요. 자연 치질에서만 찍히면 되는 거죠. 네, 고철물은 커스프 팁, 라인 앵글 같은 곳은 찍히지 않게. 왜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얇고 뾰족한 부위잖아요. 여기가 찝히면 자꾸 치핑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툭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사실 고철은 자연체보다는 좀 둥글둥글하게, 라인 앵글 같은 게 좀 샤프하지 않고, 포사는 너무 깊지 않게, 좀 완만한 이런 형태가 좀 좋은 고철이에요. 그런 뜻 잘 안 깨지고 힘도 분산되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안 되는데 애기들 치아 보면 커스프 뾰족하고, 우리 교정하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덧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견치 한 번도 안 닿았던 성인 같은 경우는 끌어내려 보면 얘 엄청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갈아주잖아요. 그리고 막 애기들 보면은 붙이고 포스가 되게 깊죠. 라인 명확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진화에 그런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걸 왜 안 따라주고 무시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왜냐면 우리 치아는 많이 다를 걸 가정해서 이제 우리 설계가 된 거죠. 우리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원시시대 때 설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팅은, 기본 세팅은 늘 날고기를 막 뜯어먹고 막 익히지 않은 곡식을 막 갈아먹고 이런 거에 맞도록 몸이 설계가 돼 있죠. 그렇게 한 20년에서 30년 살다가 죽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은.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음식을 다 익혀먹고 너무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막 암도 막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죠. 대표적인 게 치과 질환이죠.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선생님 생각해요. 조선시대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어라. 죽었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막 농 생기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그죠? 네,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난 참 너무 우리가 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충치만 걸려도 죽어. 화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막 빼족하고 깊고 이렇게 막 해야지 우리가 한 2, 30년 동안 씹어 먹으면서 어느 정도 닳고 이런 걸 감안한 거죠. 근데 여기 우리 보철물은 뭐예요? 보통 다 지르코니아잖아요. 이거 거의 안 닳죠. 이게 인공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처음 만들 때부터 빼족하고 막 이렇게 만들면 안 좋은 거죠. 얘는 그냥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보통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 주의할 거는 환자가 할 때 땅땅 씹어보세요 하면은 되게 살살 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합정할 때 주의할 거는 꽉꽉 씹으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 교합정하는 거 보면 처음에 씹어보세요 하고 조정한다. 세게 씹어보세요. 엄청 세게 씹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죠. 환자들이 생각보다 씹어보세요 하면 그냥 승승승 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원장님들 조정하면 제가 가서 조정하면 많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살살 그 환자한테 정확하게 지시를 해줘요. 깍깍 씹. 더 세게. 그래도 못 씹는 것 같다. 그럼 막 교합지도 한번 당겨보고 무세게 한 다음에 해서 꽉꽉 씹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익센트릭인데 이제 지난번 거까지 한 거가 첫 시간에 배운 거였죠. 이번 일단 이게 두 번째 시간 배운 거 익센트릭인데 익센트릭은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레터럴이라고 해서 옆으로 가는 거랑 프로시브라고 해서 앞뒤로 가는 거랑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옆으로 가는 거 요걸 했었던 거죠. 익센트릭이라고 하는 거에서 작업 측에서는 작업 측이라는 거는 그 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작업 측은 가는 거의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측을.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턱을 튼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이 작업측, 왼쪽이 비작업측이 되는 거예요. 왼쪽을 틀 때는 왼쪽이 작업측, 오른쪽이 비작업측. 견치 유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견치 유도가 좋은 거죠. 그때 얘기했었죠. 우리 몸은 견치가 가이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견치는 말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뚝. 그래서 말뚝을 옆으로 쳤을 때 이 말뚝이 잘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치가 뿌리가 가장 길죠. 우리 치아들 중에. 그리고 잘 미끄러지게 돼 있죠. 뾰족한 송곳니 형태여서 미끄러져요. 쭉쭉쭉 잘 미끄러지게. 어금니처럼 면적이 넓고 이렇게 막 톱니바퀴 모양이 막 안 미끄러질 거예요. 송곳니는 쑥쑥쑥 미끄러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견치 유도가 좋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마모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겹 있거나 2급이든 3급이든 부정겹 있으면 당연히 견치 유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을 하고 교정이 안 되면 이제 소구치에 약간 그 이제 그 유도 역할을 좀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치 살짝 뒤쪽에. 그러니까 4번 쪽에다 좀 많이 몰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대 5번은 8대2에서 7대3 정도로 4번하고 5번에 레터럴에 조금 시키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단독 유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5번, 6번 사이에 푸드 인펙션이 있을 때. 푸드 인펙션은 찌그덕찌그덕하면서 끼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 인펙션이 있을 때 교합 조정으로 웬만하면 거의 다 잡을 수 있죠. 그리고 6번 크라운, 또 MOE 있네. 이건 내가 출력해서 줬었죠, 선생님들. 그죠? 뭐라고? 너무 복잡해서 그때 출력해서 줬었을 거야. 나중에 한번 보세요. 6번 크라운이나 MO인네가 있을 때도 4번이 왜냐면 이때 5번에다가 유도를 시켜버리면 5번 사이에 프리백션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임플란트가 있을 때 임플란트에서 가이드되는 거는 좋지 않죠. 임플란트 자체도 또 측방압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유도를 좀 몰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임플란트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임플란트에 가이드를 잘 안 시키는 이유는 임플란트에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프로프로셉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치아에 힘이 딱 가해질 때 PDL에 연결된 신경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겠다는 우리 몸이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게 막 가려고 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차단시키거든요. 그래서 잘 시키는데 그 임플란트에는 프로프로셉션이 없기, 고유신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레터럴을 좀 가이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안 해주는 게 좋죠. 다음에 이제 배구치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원칙이죠. 이게 그 상호보호기업의 큰 원칙이잖아요. 가이드될 때 6번, 7번은 반드시 레터럴에서 찍히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찍히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여기 유일한 경우는 여기 있죠. 소구치부터 스플린팅이 다 돼 있는 임플란트 브릿지가 소구치에서부터 스플린팅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살짝 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좋진 않아요. 웬만하면 다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덴처 같은 경우는 그 펑션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덴처도 캐나인 가이던스, 덴처도 견치 유도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 점증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갈아보세요 하면은 별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보면 환자 처음에는 무조건 갈아보세요 해서 어느 정도 큰 부분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치아 안 떨어지게 하면서 이 치아 붙은 채로 좌우로 빠드득 갈아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세게, 그 다음에는 더 세게 갈아보세요. 더 세게 하면서, 왜냐면 또 슬렁슬렁 갈아서 나중에 가보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세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가지 많이 닿는 상태에서 깨져나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 밸런싱 사이드, 이 비작업치는 그냥 다 이게 되면 돼요. 다. 즉 내가 오른쪽으로 틀 때 왼쪽은 다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게 이제 밸런스드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외는 이제 덴처는 밸런스드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틀 때 왼쪽도 같이 약간 가이드가 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5가 견치유도가 클래스 5 수복회 교합전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 왜냐면 클래스 5가 생기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 캐나인 가이던스가 안 되면서, 그래서 4번, 클래스 5 제일 많이 생긴 차가 4번이죠. 그 다음 5번이고. 그렇죠? 6번은 좀 드물죠. 그래도 6번도 꽤 있어. 7번은 진짜 드물죠. 그래서 다 이 순서예요. 왜냐면 왜 그렇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4번이 가이드가 돼주면 얘가 레터럴에서 버텨내는데요. 이게 치아가 말뚝이라고 그랬잖아. 옆에를 쳐주고 밑에가 묻혀있는 상태로 옆에를 누가 막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꼭 부러지죠. 여기가 치경부잖아요. 그래서 치경부. 환자한테 이거 칫솔질 잘못해가지고 생긴 거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깨져나간 상태에서 그럼 상아질이 드러나잖아요. 거기다 대고 칫솔을 문지르면 당연히 그때는 더 페이겠죠. 네. 하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분명히 치핑이 먼저가 된 거예요. 치핑이 먼저 되고 나서 거기에 칫솔을 해서 갈린 거지, 멀쩡한 범렁질에다가 칫솔 내 생각에 평생 문질러도 아마 절대 클래스 5가 안 생길 거예요. 네. 칫솔질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환자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건 뭐 이제 임플란트에서는 링괄라이즈드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링괄 커스프만 보통 닿도록 하게 되죠. 링괄 커스프 좀 뜨게.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나사플림의 원이 측방력이 좀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터널 타입인데, 그래서 익스터널 타입이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자주 풀려요. 인터널 타입이 이런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링괄라이즈드 오클루전 해주시고, 좀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이제 프로시브 무브먼트에 대한 거 했잖아요. 앞으로 턱을 내밀 때. 그래서 사실 여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프로시브 앞으로 내밀 때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역할을 안 하고 있었던 치아가 뭐가 있어요? 사전치는 지금까지 역할이 없었잖아. 왜냐면 센트릭에서는 그 치부 4, 5, 6, 7 역할 해줬죠. 그 다음에 레터럴에서는 견치가 역할 해줬죠. 그럼 전치는 뭐야? 이제 드디어 사전치가 역할 해줬다. 얘도 역할이 있어야죠. 상호 보호니까. 그래서 프로시브 할 때는 이제 사전치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전치는 어때요? 만져보면 아주 얇고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이드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얘는 완만하고 부드러운 경우여야 되고, 그러니까 걸리거나 큰 힘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바이트가 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정할 때 그렇게 내가 바이트를 강조하는 거고, 딥바이트가 있는 환자들 보면 그렇게 딥바이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깊이가 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이드가 세게 안 돼요. 바이트가 얕아지면 가이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트가 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가 오버바이트가 깊지 않으려고 하면 오버제십도 정상해야 되겠죠. 오버제십 수평피계잖아요. 그러니까 수평피계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직피계가 길어져요. 왜냐면 맞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직피계가 긴 사람들은 수평피계도 깊어요. 그래서 수평 수직이 맞아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정 공부하는 시간에 또 다시 할 텐데, 그래서 수직피계, 수평피계가 이게 6T라고 하는 6가지의 그 교정의 기준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수평, 수직피계가 맞아줘야지 가이드가 잘 되고, 가이드가 잘 돼야 치아들이 망가지지 않고 쫙쫙쫙 연결이 되는 거지. 다만 이제 균열 접종은 꿈이에요. 사전치가 균일하게 잘 닿을 수가 있을까? 과연? 없어요. 이상적인 치아도 거의 그러기 힘들어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치아에 너무 집중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뭐죠? 하나도 가이드가 안 되는 경우, 그게 뭐예요? 개방기업이야, 오픈바이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안 돼요. 그렇죠? 오픈바이트면 그 가이드가 어디서 된다는 얘기냐면 TMJ에서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럼 TMJ가 나만 나겠어요? TMJ 다 망가지. 그래서 오픈바이트 환자들은 보면 막 TMJ 난리가 나 있죠. 그래서 교합보다 중요한 게 오버바이트. 사실은 그래서 전치유도는 유도가 잘 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버바이트가 깊지 않냐 중요해요. 그래서 저 기용서 보낼 때도 전치부는 반드시 바이트 깊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철 원장들이 이제 교정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오버제도 오버바이트 거의 몰라서
기홍소는 이제 그런 치과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막 바이트 막 다 깊게 와요. 그러면은 다 깨지고 계속 문제 생기니까 무조건 전치부처럼 무조건 바이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바이트는 무조건 얇게 만들어요. 물론 다 육전체 할 때는 쉽지만 몇 개만 할 때는 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2 이제 부착한다. 그러면 반대쪽 2번이 이 시작 개 때문에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칠 수 있으면 좀 치거든요. 바이트 깊으면 그냥 한 1mm 정도는 리덕션 해버려 그냥 해놔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낮춰주고 해서 어쨌든 바이트를 깊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와도 오버제트는 오버바이트가 좋기 위해서는 오버젯이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예외예요. 덴처에서는 오버젯이 커야 돼요. 오버젯도 커야 돼요. 좀. 왜냐면은 왜 덴처에서 오버젯이 커야 되냐면 여기 사진에 있죠? 이게 정상체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덴처는 이거보다 더 돼도 돼요. 막 한 2, 3mm 나와도 돼요. 덴처에서. 왜냐면 왜 그렇게 써요? 덴처는 어차피 잘 안 씹히니까 환자들이 무조건 막 앞니를 씹거든요. 앞니를 어차피 잘 안 되니까 그냥 앞쪽으로 막 꺼내서 막 씹어. 그래서 오버젯을 크게 해줘도 지들이 막 자꾸 막 앞니를 막 씹고 그래서 덴처를 갖다가 왼쪽처럼 정상 오버젯을 해놓으면 나중에 오면 막 다 인사이드로 막 씹고 있고 막 이래요. 특히 RPD는 특히 조심해요. RPD는 하악 전치부가 거의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상 오버젯을 해주면 안 돼요. 오버젯을 좀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체득인데요. 사실은 요즘 트리오스가 되면서 바이트 체득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바이트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막 제가 원장님들하고 막 이걸 한번 강의해줄 정도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은 이제 트리오스가 생겼으니까 나는 트리오스 생기고 가장 좋아진 게 바이트인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바이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도저히. 근데 트리오스 생기고 나서 바이트가 해결돼서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바이트 체득이 미흡하면 크라운은 교합은 구강 내에서 맞춘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에요. 조금만 틀려도 엄청나죠. 조정량이 입안에서는. 우리 교정할 때도 조금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이트를 뜨기 위해서 우리 러버로 뜰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트 이렇게 짜고 나서 물으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바이트란 건 치아하고 치아가 딱 물리는 걸 떠야 되는데 거기 그 사이에 바이트 머티리얼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트 머티리얼은 아주 말캉말캉하죠. 반죽처럼 그죠? 만져보면 붓기 전에. 그리고 빨리 붓죠. 왜냐면 그 사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붓고 나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맞춘 건데도 불구하고 얘 자체의 두께 때문에 안 맞으신다. 근데 그 조금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지만 사실 엄청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 교합기 마운팅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자체가 이 반조절성 교합기인데 우리는 이제 흰자라고 해서 그냥 똑같다 하는 건데 똑같이라고 하는 건데 반조절성 교합기를 써도 이 개념은 이거거든요. 심지어 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자, 문제는 바이트 재료 자체 두께로 비교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바이트 트레이를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 트레이가 이게 얘는 트리플 트레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뜨는 거죠. 한쪽 여러분 인내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바이트. 그게 사실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잘 생각해봐. 얘는 이 사이에 게재된 양이 거의 없잖아요. 얘는 프랩을 해놨잖아요. 치아를 프랩을 하고 물려버렸으니까 프랩하는 그 두께가 있으니까 얘는 바이트가 많이 안 높아지죠. 그래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최후방 인접체 교합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보면은 7번 그 크라운 인프를 뜨는데 바이트 트레이를 떠. 이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냐면은 바이트 인프를 떠서 교합기에 마운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고 하면 바이트 트레이는 부분이잖아요. 파샬로 뜨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앞 뒤에서 딱 잡아줘야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7번을 떴다는 얘기 8번 교합이 거의 없잖아. 그럼 얘는 프리핸드로 5번에서 6번에서만 잡아주고 7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칸틸레버처럼 마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바이트 트레이는 7번은 무조건 쓸 수 없어요. 그럼 4번에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치아에는. 안 돼요. 왜? 3번도 거의 교합이 없는 거죠, 얘는. 그죠? 그래서 5번 쓸 수 있죠. 단 4번과 6번의 교합이 좋을 때. 6번 쓸 수 있죠. 5번과 7번이 제대로 교합되고 있을 때. 이것도 만약 시저바이트 같은 7번에 시저바이트 있어요. 그러면 6번에 바이트 트레이서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실은 치과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엉망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입안에서 막 갈거나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행이지. 그냥 안 물린 채로 보내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점 획득하고 편안하게 보세요. 그 상태에서 꽉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트 트레이를 물 때 환자들이 슬렁슬렁 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선생님들 트리오스를 뜰 때도 항상 물리고 한 다음에 반대쪽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문 상태에서 트리오스를 뜨면 그대로 찍혀버리잖아. 근데 사람들이 물 때 오른쪽으로 내가 발대 뜨려고 하면 이렇게 틀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고 뜨면서 반대쪽도 잘 물려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물린 상태.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짝짝 확인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나서 반대쪽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어버트에서 바이트를 얻을 때는 패턴해진지기를 꼭 써야 되죠. 기성 이제 저거 어버트가 작으니까. 근데 지금 커스텀 쓰니까 별 상관은 없지만. 네, 나머지는 이제 좀 응용적인 얘기여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로 해서 교합에 사실 교합 얘기를 하자면 1년 내내 해도 부족한데요. 일단 인상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교합은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그랬죠? 너무 쉽다 문제. 네, 뭐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아닌데. 하나 안 돼. 아이. 왜 물어봐?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으면 설명으로 해도 인정할게요. 뭐랑 뭐랑 두 가지가 붙여서 저희 조합으로서 조직 문화 만들어요. 그렇죠? 뭐라 불러야 되지 이거를? 하나는 아는데. 그런 거 뭐라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네. 침묵이랑 위계 질서야 되나? 뭐라 불러야 되지? 너무 침묵을 잘 기억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침묵하고 또 하고 하나 약간의 그 위계 질서 뭐라 해야지 약간 예의? 연대 뭐라? 연대가. 연대가? 연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기억이 공과사? 연대. 연대보다. 감사합니다. 침묵하고 연대였죠. 네, 연대라는 것을.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들의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거,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런 거고, 연대라는 거는 어떤 조직의 목표에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개인 사적인 거라고 하면 공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적인 어떤 이런 게뿐만 아니라 공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정당 같은 거 예를 들어줬잖아요. 연대라는 게 어떤 정당 어떤 데 연대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게 그 정당만의 고유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표, 정권 교체 이런 걸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 걸 연대라고 하는 거죠. 똑같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퇴근하고 나면 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출근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 치과 진료라는 목표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걸 접어도 좀 공적인 거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연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조직 문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었고, 그때 이좀 핵심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침묵과 연대라는 게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공존하기 힘들죠.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자꾸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느가 하나가 우세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 그게 오히려 또 안정된 조직이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